북한 리용호 외무상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을 계기로 회담을 가졌습니다. 사드와 남중국해 논란 속에서 이뤄진 북중 외교장관 회담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계속해서 사드 갈등 부추 위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인데요. 이 소식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연합뉴스 문관현 남북관계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북중 외교장관이 만난 게 2년 만이라고 합니다. 먼저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정리부터 해주시죠. 네, 지금 북한과 중국이 ARF를 무대로 이제 2년 만에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왕 부장과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라오스에서 오늘 오후에 지금 만났는데요. 2014년도까지는 그동안에 ARF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27개 나라가 참여하는 이 ARF 무대에서는 북한과 중국이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 것은 좀 당연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난해였었는데요. 지난해 북중 관계가 굉장히 서먹하기 때문에 어느 측에 먼저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북중 모두가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지 못했는데 올해 다시 왕이 부장과 리용호 외무상이 처음으로 이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리용호 외무상 같으면은 이번이 이제 외상에 취임한 이후에 이제 데뷔 무대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왕이 부장 같은 경우에는 5월달 제7차 노동당 대회 이후 취임한 그 리용호 외무상에게 축하 메시지를 먼저 전했습니다. 그래서 북중 관계 발전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었고요. 리용호 역시도 이에 대해서 북중 친선을 위해서 앞으로 적극 협력하여 외교 관계를 맺고 싶다 이렇게 또 화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 간의 이 북중 간의 이 외교 장관 간의 모임이 지난해 불발됐던 거하고는 좀 비교를 했을 때는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회담이 끝난 뒤에 이제 복도에서 북한 대표단의 대변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기자들을 상대로 회담 결과를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번 그 두 나라의 접촉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나라 사이에 정상적인 의사소통의 일환으로 이제 진행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정상적이라는 표현이 좀 눈길을 끄는 것은 정상적이지 못했던 지난해를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나라 외무상들이 쌍무 간의 관계 발전 문제를 아주 논의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됐는지는 밝히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상황으로 미뤄봤을 때는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는 그 사드 배치 문제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추정은 할 수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이처럼 쌍무 관계 발전 문제를 토의했다.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하고 좀 구체적이지 못한 표현으로 이제 끝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일단 두 나라 간에는 굉장히 어떤 심각한 문제가 논의가 됐지만 표면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매우 잘 된 것처럼 또 좋은 분위기였던 것처럼 포장하는 이런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적으로는 잘 된 것처럼 포장하는 분위기였다라고 하셨는데 화면으로도 나갔지만 왕이 외교부장이 리용호를 마중을 나가고 둘이서 환하게 웃으면서 덕담도 나누고 의도적이다 싶을 정도로 좀 밀착된 행보도 보였는데 북중 간의 외교장관 회담 최근에 사드 문제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로 인한 그 정세를 좀 감안해 볼 때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북한과 중국 사이에 지금은 아마 동병상련의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에 정면 도전하면서 전투태세를 발령하고 결국은 아세안이라는 게 이 ARF라고 하는 것이 아세안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안보 포럼이거든요. 그렇다면 아세안의 주요 국가들이 사실은 중국과 척을 지고 있는 상황이고 불편한 상황에서 이번에 ARF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북한은 어떻습니까? 핵미사일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국제사회로부터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국 양측 모두가 국제사회에서 고립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뭔가 돌파해야 하는 그런
동병상련 중에서 아마 이번에 만남이 이루어졌고 결국은 우리 문관현 팀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겉으로 굉장히 포장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북중 관계가 굉장히 냉각 관계였었잖아요. 물론 지난 5월 달에 리수용 전 외무상이 북경을 방문해서 시진핑도 만나고 했습니다만 역시 이번 같은 경우 북한과 중국이 아주 작심한 듯이 네. 미국과 대한민국을 향해서 봐라. 우리는 정말 이렇게 밀접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은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강력한 불만. 또 북한은 중국과 대한민국, 중국과 미국 사이에 뭔가 벌어지는 그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그동안 냉랭했던 북중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공조를 균열시키고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이제 맞아 떨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실 회담 시간이 1시간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1시간 같으면은 통역이라고 하는 걸 고려했을 때는 양측이 발언이 30분이고 통역을 하면 결국 15분씩 얘기하는 것인데 실제 얼마나 많은 깊은 이야기가 오갔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역시 이번 계기로 해서 앞으로 북중 간의 인사교류의 수준이나 어떤 속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 실제 이번에 만남이 북중 관계의 진전으로 이어질지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놓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느슨하게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북한 핵 문제를 놓고 북한과 중국 사이에 뭔가 입장 차이가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북한이 모두가 우려하고 있듯이 추가적인 도발, 이를테면 추가 핵실험이라든지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다시 한다면 결국 북중 관계의 회복은 상당히 그만큼 더뎌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북중 관계 정상화까지는 핵과 미사일이라는 걸림돌이 있긴 하지만 현 상황만 놓고 본다면 어떤 북중 간의 전략적 이해 관계가 확대됐음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았던 대북 제재 공조 좀 와해되는 거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우려가 있죠. 지금 오늘 나타난 그것만 보면은 중국이 아주 작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을 향해서는 경고를 날리고 북한 외무상에 대해서는 등을 아주 이렇게 쓰다듬는 듯이 친밀감을 과시함으로써 뭔가 대국의 존재감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국이 그렇게 북한을 감싸고 돌 경우 이를테면 우리가 우려하듯이 대북 제재 공조에 균열하는 방향으로 중국이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아마 중국이 자기 발등을 찍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으로서는 북한이라고 하는 전략적인 카드를 버릴 수는 없지만 국제사회에서 대국으로서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되고 그동안 또 시진핑 국가주석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북 제재, 북한의 비핵화,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 제재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공언을 해왔기 때문에 그 말을 번복했을 경우 중국이 입게 될 그 부정적인 영향을 아마 중국도 고려하면서 그런 선택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도 셈법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사실 리용호 외무상과 왕이 외교부장의 만남은 예견된 사실이었습니다. 이번에 만나기도 했지만 이전부터 뭐 비행기도 같이 탔고요. 호텔도 같은 숙소로 잡았다고 하던데요. 네, 과거에는 그 북중 간의 이 ARF 무대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하는 것은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비밀스럽게 두 나라의 외교장관들이 만나서 회담을 한 내용들이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한과 중국 그러니까 리용호 외무상과 왕이 외교부장이 어떤 등장부터가 너무 손을 잡고 나란히 등장을 하는 이런 상황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 중국 쿤밍에서 출발하는 동방항공 비행기를 타고 라오스에 있는 와타이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같은 비행기를 타고 회담 장소에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례적입니다. 같은 비행기는 물론 캐나다 외무장관도 있었지만 이 두 나라 북한과 중국 외교장관들이 나란히 이런 그 회담장에 등장하는 모습은 과거에는 좀 볼 수 없었던 사례이고
또 라오스에서도 숙소도 같은 숙소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보 자체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드 배치 결정을 둘러싼 각국의 어떤 긴장 관계, 시선들을 의식해서 아마 두 나라 간에 굉장히 호흡이 잘 맞고 공조가 잘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런 수단의 하나로 좀 볼 수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에 북중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국제 관례에 따라서 국가 간의 이제 회담이 열릴 경우에는 회담 대표들이 양쪽 문을 통해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회담 전에 왕이 부장이 먼저 도착을 해서 들어오는 리용호 외무상을 반기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어떤 굉장히 큰 의지가 담겨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왕이 외교부장 같은 경우에는 먼저 다가오는 리용호를 향해서 악수를 청하고요. 아까 문성묵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회담장으로 들어가면서 이 손을 어깨에 걸고 들어가면서 굉장히 서로 친밀하다는 이런 모습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것 또는 지나치게 또는 강조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같으면은 회담 자체를 통틀어서 비공개를 했었는데요. 이번 회담 같은 경우에는 그 일부 시작하는 모두 부분을 서로 이제 장관끼리 주고받는 인사말 이런 부분들을 각국 언론 또는 취재진 앞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례적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나라 간의 쌍무 관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 뭐 이런 그 표현들까지도 본인 입으로 스스로 말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렸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과거에는 전혀 비공개로 진행했던 북중 외교장관 회담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례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은 결국은 두 나라가 대외적으로 지금 사드를 둘러싸고 동병상련 이런 입장까지 표현까지 나왔었는데요. 뭔가 공조하고 같이 호흡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도 그렇고 실제로 어디까지 가까워질지는 좀 두고 봐야 하겠지만 이번 만남 자체가 북중 간의 어떤 관계 개선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리용호의 라오스행 루트를 보면 방금 짚어주셨지만 쿤밍을 경유해서 갔거든요. 왜 쿤밍일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평양에서 뭐 라오스까지 직접 갈 수 있는 비행기는 없고요. 결국 북한의 주요 인사들이 이제 해외 방문을 할 때 거치는 경로가 이제 베이징을 거쳐서 이제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데 베이징에서 라오스 수도로 이르는 그 항공편이 두 가지 경로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콕을 거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쿤밍을 거쳐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쿤밍을 거친 이유가 뭐 그쪽으로 가는 것이 짧은 경로이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 얘기를 하지만 방금 우리 문관현 팀장이 지적을 했듯이 이 쿤밍을 이용한 것은 중국 외교부장도 그 비행기를 이용했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으로서는 또 중국과 사전에 담합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비행기로부터 베이징부터 아예 쿤밍을 거쳐서 라오스로 이동하는 전 과정에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 라오스에서 1시간 동안 북중 간의 외교장관 회담하는 것 이상으로 이 과시하는 측면, 선전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 루트를 결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쿤밍이라고 하는 곳이 탈북자들이 이제 거쳐서 동남아,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그 나라로 경유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외무상으로 임명된 리용호가 그곳에 직접 가서 현지에 있는 북한 어떤 여러 가지 요원들에게 그런 것들을 경고하고 메시지를 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냐라고 추정은 하고는 있는데 그건 뭐 지금으로서는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번 기회를 거쳐서 북중 간의 그 돈독함을 과시함으로써 한국과 미국 관련국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 그것이 좀 더 강하지 않았나 추정을 해봅니다. 두 사람이 같은 비행기에 탄 것, 라오스 공항에서부터 뭐 비행기에서 대화 나누셨습니까 하면서 취재진이 집중이 됐었죠. 동시에 입국을 하게 됐습니다. 같은 비행기를 탔으니까. 그런데 이곳에 한중일 취재진이 대거 몰렸는데 과도한 경우로 또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다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가장 그 대표적인 외교 무대에서 가장 비외교적인 그 처사가 발생을 했는데요. 바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왕이 외교부장과 리용호 외무상이 같은 비행기를 타고 네. 라오스에 있는 와타이 국제공항 귀빈 터미널에 이제 등장을 하다 보니까 기다리고 있던 각국 취재진,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취재진들이 네.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어떤 해프닝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그런 한 행동이라 볼 수가 있는데 당시에 그 리용호 외무상 같은 경우에는 많은 취재진, 특히 우리나라 취재진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과 만나냐 마냐 이 문제가 굉장히 큰 관심사다 보니까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당시 리용호 같은 경우에는 그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네.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뭔가 자신이 앞으로 중국과 같이 행보를 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현장을 빠져나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취재진이 몰려들자 네. 현지에 있던 경호원 그리고 수행원들이 이 취재진들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거칠게 그쪽에서 걸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 사진 기자가 이마에 이마가 찢어져서 세바늘을 꼬매는 이런 불상사까지 발생했는데 그렇군요. 국제적인 행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이런 거친 몸싸움을 하는 것은 사실은 외교적으로 굉장히 지탄받아야 할 사안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행히 큰 상처는 입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거칠게 몸싸움까지 네. 서슴없이 하면서도 또 본인들이 또 필요에 따라서 어떤 내용들을 또 회의담 결과를 선전을 하려고 할 때는 또 과도하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본인들의 어떤 선전장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이 현장에서 보여주는 이런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이 취재진들로서는 상당히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렇군요. 리용호 외무상 취재 과정에서 어떤 경호원의 거친 제지로 기자가 부상을 당하는 일까지 발생을 한 건데요. 그런가 하면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윤병세 장관과의 회동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하는데 한중 관계를 수호하기 위해서 한국이 어떤 실질적 행동을 취할지 들여다보려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드 배치를 번복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예,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외교부장이라면 외교적인 언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발언은 매우 제가 개인적으로 들릴 때는 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당히 그 불쾌함을 가지게 하는 그런 그 비외교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한국의 결정은 양국 간의 신뢰를 훼손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오만하고 협박적인 발언이거든요. 이제 우리 외교부 장관은 우리 대한민국의 조치는 자위권적인 조치다. 이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권적인 조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고 이것은 중국의 국익을, 중국의 안보를 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발언한 내용을 보니까 이 물이 끓지 않도록 하려면 불을 빼면 된다. 네. 잡초를 뽑으려면 뿌리까지 뽑아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 사드 배치의 이 근본 원인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있는 것이다. 핵미사일 위협을 그대로 놔두고 겉으로 나타난 현상만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오늘이 북핵 미사일 문제가 발생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그 과정에 중국이 어떤 행보를 보여왔는지 중국이 져야 할 책임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따져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든 잘못은 대한민국에게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도 대한민국에 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외교부 대국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매우 비외교적인 언급을 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그런 발언은 중국으로서 스스로 책임 있는 위치를 회피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일일이 다 반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면 중국의 논리대로 얘기를 한다면 중국도 중국의 신무기를 들여오거나 배치할 때마다 우리와 사전에 의사소통해야 됩니다. 우리와 협의하고 우리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제까지 어떤 무기를 개발해도 우리에게 통보를 하거나 사전 의논하거나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방어 무기를 들여오는데 중국의 허락을 받고 중국의 동의를 받고 그래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주권 국가로서. 그래서 이것은 이 국가 간의 외교적으로 봤을 때 매우 적절치 않다고 저는 봅니다만,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이제 차분하게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입장대로 이 근본 문제가 어디에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번에 결정한 우리의 배경은 어떻고, 역시 우리가 중국을 배려했기 때문에 그동안 사드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고, 그동안 중국과의 신뢰를 위해서 사실 미국과의 신뢰를 금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받아가면서도 AIIB에 가입을 한다든지 또 중국의 전승절에 유일하게 서방국가 정상으로서 참여한다든지 이러한 대한민국의 노력은 어디 간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런 언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차분하게 우리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이 상황들을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외교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고 중국 역시 감정적이 아니라 어떤 국제사회 G2 국가로서 좀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길 그렇죠. 바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